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오늘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전체의 생산과 소득, 이걸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GDP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GDP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그 한계점까지 단계별로 쭉 따라오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GDP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국내 총생산, 이 개념의 정의부터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일정 기간, 국경 안에서 최종 생산물, 시장 가치.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보세요.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나 분기 단위를 말하고요. 국경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생산한 사람의 국적이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생산물, 이게 진짜 핵심인데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자동차 가격만 재는 거지 거기에 들어간 강판이나 타이어 가격을 또 계산하면 이중으로 계산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완성품만 따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시장 가치, 즉 돈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과랑 자동차를 다 합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GDP라는 숫자를 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지출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 즉 분배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이걸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국민소득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뼈대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빵을 만들면 생산, 누군가가 그 빵을 사가겠죠? 지출. 그리고 그 빵 판 돈은 제 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소득. 결국 빵의 가치만큼 생산, 지출, 소득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먼저 농부가 밀을 생산해서 4,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분업자는 그 밀을 사와서 밀가루로 만들면서 3,000원의 가치를 더했죠. 마지막으로 제빵업자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구우면서 또 3,000원의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 경제의 GDP는 얼마일까요? 바로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 즉 이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값 4,000 더하기 3,000 더하기 3,000 총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 생산액인 6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총 산출, 그러니까 내가 판 전체 금액에서 내가 사온 재료값, 즉 중간 소비, 그리고 기계가 날린 가치인 감가상각을 빼주는 겁니다. 각 단계에서 순수하게 새로 만들어낸 가치, 그게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 이 15,000원은 다 어디로 갈까요? 공중으로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 그림이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가치는 결국 그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월급, 즉 임금과 사장님의 이익, 즉 이윤으로 전부 나누어집니다. 생산된 가치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생산과 분배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만약에 작년이랑 올해 생산한 물건 개수는 똑같은데 물가만 2배로 올랐다고 쳐요. 그럼 GDP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 경제가 2배 성장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별표 5개 치세요. 명목 GDP는 그냥 그 해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변동까지 다 반영되죠. 반면에 실질 GDP는 가격을 특정 연도, 즉 기준연도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산량의 변화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몇 %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는 뭘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실질 GDP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GDP를 쪼개보겠습니다. 삼면 등가의 법칙 기억나시죠?
생산된 것은 결국 누군가가 다 사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출 측면에서 이 많은 물건들을 대체 누가 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 중 하나죠. Y는 GDP를 의미하고요. C는 가계의 소비, I는 기업의 투자, G는 정부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X 빼기 M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그 나라의 총지출, 즉 GDP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입에 착착 붙게 외워두셔야 해요. 자, 이건 2020년도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 동그란 그래프를 보세요. 뭐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바로 민간 소비 C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쓰는 돈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죠? 여기서 투자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 사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최신 기계를 들여오는 것처럼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투자는 낡은 기계를 바꾸는 대체 투자랑 아예 새롭게 공장을 더 짓는 신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GDP가 정말 대단한 지표 같죠? 하지만 이 GDP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GDP가 왜 만능이 아닌지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죠. 어떤 남자가 월급을 주던 가사도우미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GDP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네, 줄어듭니다. 왜? 전에는 월급이라는 시장 거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아내가 하는 가사노동이 되면서 시장 밖의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GDP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처럼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치들을 전혀 측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요리, 청소 같은 가사노동, 또 우리가 누리는 휴식이나 여가, 이런 게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데 GDP엔 0으로 잡히죠. 심지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물건을 만들면 GDP가 오르고요. 그 오염을 치우려고 돈을 써도 GDP가 또 올라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소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소득 분배 문제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게 바로 GDP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GDP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삼면 등가의 법칙, 명목과 실질의 차이, GDP의 구성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압니다. 경제학 공부, 처음엔 용어도 너무 낯설고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학 전체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다가 이게 뭐였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하신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